12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비비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팔척기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왕 이정과 강철이 그리고 열이는 결국 최연 우대감이 있는 용단골로 갔네요. 근데 100년 된 악기에게 1000년 된 이무기가 죽는다는 게 전개 하나는 완전 빠르다는 것은 인정. 좌이정 김봉인이 팔척기에 그렇게 빨리 제거되다니. 바로 이어갈게요. 조선의 어두운 밤, 한 혼령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혼령의 이름은 윤갑. 여전히 살아있을 때의 마음을 간직한 채로 이제는 저주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갑은 생전에 열의를 향한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이무기, 강철의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하지 못한 마음,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은 애틋함이 점차 검은 원한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열의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었소. 그러나 지금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오. 저 강철이 열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오. 팔척기는 이 혼약해진 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가의 피를 삼키려 했던 음모가 실패하자 팔척기는 윤갑의 혼을 다시 세상에 내던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갑의 혼이 스스로 원한으로 물들어갈수록 강철의 몸주신으로서의 덕업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열의의 신령한 기운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팔척기여, 내가 지닌 이 혼마저 너의 저주로 삼으려 하는 것이오? 팔척기는 흡족한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연정이 원망으로 번져가는구나. 그것이 곧 내 힘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윤갑의 혼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열의와 강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사랑이 저주로, 애틋함이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열의는 그 혼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윤갑 도령, 제발 그 원망을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그대의 목소리가 저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도록. 윤갑의 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팔척기의 저주와 얽혀버린 비극의 울림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힘이 됩니다. 팔척기는 윤갑의 혼을 내뱉으며 열의와 강철의 결속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왕가의 혈통을 직접 삼키지 못한다면 그 핏줄기를 지키려는 자들의 마음을 부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왕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너희들의 마음부터 부숴주겠다. 그러나 열의와 강철은 이 모든 계략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열의의 몸주신으로서 스스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윤갑도령의 혼이 어두워질수록 내 덕업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오. 그러나 열의여, 그대의 마음만은 지켜내겠소. 열의는 눈물을 삼키며 기도했습니다. 이 밤의 저주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반드시 함께 이겨내리이다. 그렇다면 팔척기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왕가를 노리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그의 탄생에서 비롯됩니다. 팔척기는 100여 년 전 연종대왕 시절의 전쟁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쓰러진 수많은 원원들이 용단골에서 하나로 뭉쳐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팔척의 장수 강씨가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고자 했던 충성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잊혀졌고 그 억울함은 팔척기의 몸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번영은 나의 고통 위에 세워졌노라. 팔척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부정과 백성의 원언이 뒤엉켜 조선의 어두운 과거를 품은 존재였습니다. 그 슬픈 팔척기의 탄생의 서사, 조선의 역사는 피로 쓰인 서사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여 년 전 연종대왕 시절의 전쟁은 가장 비극적인 장으로 남아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가 침입하여 조선의 국토를 유린하던 그 시기, 연종대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궁을 떠나 남쪽의 용단골로 피신하였습니다. 연종대왕의 호종을 맡은 이는 최길상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 충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광안문집입니다. 이 문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 음모와 무속의 비밀까지 담고 있는 금서로 전해집니다. 용단골은 본래 용의 기운이 서린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무기 강철이가 살고 있었고 그는 승천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강철이의 승천은 중단되고 맙니다. 전설에 따르면 승천하는 이무기의 모습을 인간이 보면 안 되는데 전쟁터에서 한 장수가 불 속에서 아기를 구해내는 순간 그 아기가 강철이의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부정을 탄 강철이는 승천에 실패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설로 치부되었지만 실상은 왕가와 무속의 깊은 연관을 암시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연종대왕의 피신과 강철이의 추락, 그리고 용단골에서 벌어진 수많은 죽음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팔척기의 탄생은 바로 이 시점에서 비롯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용단골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원한이 모여 형성된 존재, 그것이 팔척기입니다. 특히 왕가의 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이들의 원한은 더욱 강력한 저주로 변모하였습니다. 왕가의 피는 나의 원한으로 물들어야 한다. 그들의 번영은 나의 고통 위에 세워졌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 팔척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집합체이며 특히 왕가의 피와 관련된 원한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의 번영이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팔척기의 탄생과 관련된 비밀은 광안 문집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집은 최씨 가문에 의해 철저히 숨겨져 왔습니다. 팔척기의 탄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어두운 역사, 그리고 왕가의 숨겨진 죄악이 만들어낸 현실이었다. 팔척기의 존재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권력의 부패와 그로 인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조선의 어두운 과거가 만들어낸 산물이며 그 존재 자체가 조선의 역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숨기고 지켜온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씨 가문. 그들은 광안문집이라는 금서를 통해 팔척기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최씨 가문이 가진 이 비밀을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해 최씨 가문은 권세와 부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팔척기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씨 가문의 마음에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팔척기가 깨어난다면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조선을 구할 열쇠가 될지 아니면 파멸의 불씨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사옵니다. 최원우 대감이 가문이 감춰야 했던 서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척기의 비밀이 담긴 광안문집은 단지 옛 기록이 아닙니다. 그 책은 조선 왕실의 영광 뒤에 숨겨진 어두운 업보와 팔척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생생히 전하는 금서입니다. 이 책을 처음 기록한 이는 최원우 대감의 고조부이자 연종대왕을 호종하던 충직한 대신 최길상 대감이었습니다. 최길상 대감은 연종대왕의 피난길을 함께하며 왕의 목숨을 지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용당골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팔척기의 탄생까지도 똑똑히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최길상 대감의 기록에서 내 목숨으로 주상께서 피신하시는 길을 열었으나 이 땅에서 흘린 백성의 피와 신의 분노가 왕실의 뒤를 따라올 것임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이 기록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진실이었습니다. 팔척기의 존재가 왕실의 정통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권위가 곧 하늘의 뜻이라 여겨지던 시대. 만약 팔척기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왕실은 하늘이 내린 혈통이 아니라 저주받은 피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길상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광안문집을 오직 최씨 가문의 후손에게만 전하고 그 내용은 결코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봉인하겠노라고. 최길상 대감의 서문. 이것은 왕실의 부정과 백성의 원혼이 얽힌 비극의 서사. 내 후손이 이 진실을 짊어지고 조선의 안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노라. 세월은 흘러 최씨 가문은 이 비밀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팔척기의 저주와 왕가의 업보를 알고 있던 최씨 가문은 그 지식을 무기로 삼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실은 최씨 가문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안문집에 담긴 저주를 누설할 수 있는 유일한 집안으로서 왕실은 언제나 최씨 가문의 충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팔척기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왕실은 그 비밀을 필요로 했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권력의 한가운데로 이끌었사옵니다. 최씨 가문은 왕실의 음지에서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묻어주는 자로, 또한 필요할 때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자로 조선의 권력과 함께 번성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팔척기가 다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왕실은 최씨 가문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곧 최씨 가문이 번성한 이유였습니다. 팔척기의 저주를 봉인한 자로서의, 그리고 왕실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 집안으로서의 운명이었습니다. 최원우 대감의 가문이 지닌 부귀와 권세가 알고 보면 팔척기의 비밀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참으로 서글픈 아이러니이옵니다. 하지만 최씨 가문에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팔척기의 저주가 언제 다시 깨어날지 모르기에 그들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균형을 살펴야 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숨겨온 이 비밀이 언젠가 조선을 구할 열쇠가 될지 아니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갈 독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사옵니다. 팔척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며 그를 키워온 것은 왕실의 오만과 또한 최씨 가문의 두려움이었음을 이제 모두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침내 팔척기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세자의 몸을 빙의하여 왕가의 피를 끊으려 한 것입니다. 조선의 새벽은 언제나 정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정막이 왕가의 혈맥을 잇는 어린 세자의 방으로 스며들던 밤이 있었습니다. 팔척기, 왕실의 저주로 태어난 그 악기는 마침내 자신의 오랜 집착을 완성하기 위해 동궁전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동궁전은 왕실의 정수라 불립니다. 거기서 태어난 세자는 조선의 운명을 이을 존재로 궁궐의 모든 이들의 기도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팔척기에게 있어 그곳은 단지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왕실의 피, 하늘이 내린 씨앗이라 여겨지는 그 피를 자신의 원한으로 더럽히고 왕실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집착의 끝이었습니다. 어린 핏줄기여, 너의 혼을 삼켜 왕가의 숨결을 꺼트리겠다. 팔척기는 이미 예전에 세자의 몸에 잠시 깃들어 그를 미치게 만들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이와 강철이 함께 세자의 몸에 스며든 팔척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밤 팔척기는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다시금 동궁전을 찾아왔습니다. 세자는 어린 나이에 이미 왕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글을 읽고 작은 목소리로 세상의 도리를 외우며 밤마다 경전의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자는 달빛 아래에서 조심스레 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늘한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정각인데 이 기운은 무엇입니까? 팔척기의 기운은 숨죽인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번져왔습니다. 아직 피어오르지 못한 왕가의 어린 혼에 닿기 위해 차갑게 집요하게 뻗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여리가 세자에게 주고 간 경기석이 있었습니다. 용왕의 신물로서 어떠한 악귀도 심지어 이무기조차도 그 빛을 넘어설 수 없는 신성한 수호의 기운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이 경기석이 반드시 저하를 지켜줄 것이옵니다. 팔척기는 세자의 혼에 스며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석의 푸른 빛이 방 안을 천천히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바다의 숨결처럼 맑고 고요하여 팔척기의 어두운 기운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이 신물이 나의 길을 막으려 하는가? 내게는 왕가의 피를 삼킬 권리가 있거늘. 팔척기의 기운은 세자의 의식을 흔들며 어린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작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돌이 부디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조선의 운명이 제 어깨 위에 있어옵니다. 팔척기는 그 기도가 자신의 기운을 더욱 밀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경기석의 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철과 여리의 기운도 멀리서 감지되었습니다. 강철은 윤갑의 몸에 갇힌 채로 자신의 신령한 기운을 내뿜어 팔척기의 어두운 파문을 꺾으려 했습니다. 팔척기여, 너의 길은 여기서 끝이다. 어린 세자의 혼마저 더럽히려 한다면 내 목숨으로라도 막아내리다. 팔척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실패한다면 왕가의 피를 삼키려 했던 그의 오랜 저주는 또 한 번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궁전의 경기석은 결국 팔척기의 저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의 몸은 어떠한 저주도 닿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하옵니다. 팔척기는 분노에 떨며 세자의 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왕가의 어린 씨앗은 경기석의 빛으로 지켜졌습니다. 이제 팔척기의 저주와 왕가의 피를 둘러싼 비밀, 그리고 여리와 강철의 운명이 절정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귀궁 13화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로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새로운 이야기를 불러옵니다.